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신의 11의 이다혜라고 합니다. 잠시 뒤 11시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스페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곽재식 작가님께서 사실 최근이라 할 것도 없이 곽재식 작가님 신간은 항상 어떤 책인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이라고 하는 소설집, 그리고 역사 동화인 고래 233마리, 이렇게 두 권이 나란히 출간이 되어서 이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책 이야기도 책 이야기인데 워낙 그 곽재식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도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산성의 비밀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왔거든요. 곽재식 작가님 들어오시면 저희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곽재식 작가님 활동하시는 거 보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 말고도 한 2박 3일 정도는 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곽재식 작가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아마 신의 10일 지면에서도 앞으로 계속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이제 곧 또 밝혀질 여러 가지 기획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11시 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접속하시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오늘 스페이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곽재식 작가님 여러 가지 활동 재미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곽재식 작가님 예전에 이글루스에서 캐릭터 블로그 하시던 때부터 쭉 봐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연재글 같이 이렇게 올리시던 글들도 많이 봐 왔었고, 소설 내신 것들도 꾸준하게 따라오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도 정말이지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괴물 이야기들 묶어서 책으로 내시는 작업 같은 경우는 원래 블로그 보시던 분들께는 꽤 익숙한 이야기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카이빙 작업도 쉬지 않고 하시면서 창작을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항상 굉장히 놀라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들어오시면 저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어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책들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들,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이라고 하는 소설집, 그리고 역사 동화인 고래 233마리, 이렇게 두 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책 두 권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중에서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에 실린 작품들 같은 경우는 환상문학웹진 거울에 썼던 작품들을 이제 묶어서 소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트위터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단편들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은 '아, 그 작품 읽었는데.'라고 생각이 드시는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참고로 이제 이 단편집을 엮으시면서 곽재식 작가님께서 책 말미에 각 단편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지, 또 그 작품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읽어 보시면 소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작가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지금 마이크 연결이 될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으시죠? 네, 잘 들립니다. 들으시죠? 네. 네네네. 네. 네. 굉장히 익숙한 팟캐스트로 듣던 그 목소리가 드디어. 아, 네,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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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 책 두 권 이야기 중심으로 할 텐데,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여쭤볼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얘기는 아무래도 작가님의 굉장한 생산성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되게 늦은 시간인데 지금 어떤 일 하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방금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귀가하신 거예요? 네, 말씀 방금은 아니고 한 15분 전에 15분 더 했나? 네, 하여튼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까 아마도 말씀하셨던 그 팟캐스트인 것 같습니다만 그거를 오늘 녹음을 하고 끝나고 집에 들어온 길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과학 팟캐스트 얘기 말인데 네네. 사실은 그 과학자들의 생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팟캐스트인데 네, 제가 들을 때마다 최근에는 거의 2시간, 3시간씩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오늘은 몇 시간 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딴 내용에 대한 팟캐스트였는데 오늘은 네네. 오늘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한 3시간 이상 뭐 하다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럼 과학자 이야기들 하실 때는 네. 애초에 그 준비하시는 분량이 네. 한 3시간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가시는 페이스인지. 그렇죠.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맞추고요. 예, 그래서 해보면 대충 한 3시간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다가 뭐 이제 이상한 이야기로 잘못 빠진다든가 별로 뭐 이건 중점적인 이야기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네네. 이렇게 산으로 이야기가 가고 이러면 이제 좀 더 길어지기도 하죠. 하여튼 매번 들으면서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도 감탄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같은 텐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것도 항상 감탄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스페이스에서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이제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1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는 다이리의 작업실 그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의11 이다혜입니다. 배동미 기자도 오늘 함께합니다. 다이리의 작업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하시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작품 세계와 창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는 코너인데요. 5번째 게스트는 소설가, 공학 박사, 대학 교수를 비롯해 여러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곽재식 작가님입니다. 이분만큼은 한 달만 시간이 흘러도 신간이 새로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테요. 최근 소설집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과 역사 동화 고래 233마리가 출간되어서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글루스에서 캐릭터 블로그로 활동하시던 시절부터 이분의 생산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긴 설명을 여기서 줄이고 SF와 미스터리를 비롯한 소설 창작을 하는 동시에 방송인으로 팟캐스터로 또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바쁘게 지내시는 곽재식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가님, 기자님. 네네. 네.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건 뭐 반응을 들을 수는 없군요. 네, 반응 들을 수는 그렇군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이 창을 보시면 뭐 하트라든가 박수라든가 이런 식의 반응을 눈으로는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스페이스라는 걸 지금 처음 해봅니다. 네. 이게 트위터와 작가님, 정말 협력해서 하는 것이군요. 네, 곧 그렇습니다. 있으면 이제 그리고 머스크 회장님과 손을 잡으시는 게 되겠군요. 나날이 발전하는 신의 2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그리고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지는 게 약간 큰 그림일까요? 이런 걸 노린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스페이스라는 이름이 일론 머스크하고 연결이 되니까 약간 갑자기 화성으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스페이스 Y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트위터 스페이스는 신의1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고 있고요. 대단하다 진짜. 야. 네, 감사합니다. 이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곽재식 작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하시고 신의11 스페이시스를 달아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스페이스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약간은 더 쉽게 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0분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이야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작가님 근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게 일설에 의하면 시험 기간이라는 게 학생보다 선생님들이 더 싫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교수로 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학사 일정에 적응을 잘하고 계신가요?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교수라는 것도 참 너무 좀 그런데 이게 녹음이 어디 남아서 전시되는 것은 아니죠. 전시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네. 말을 가려서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말을 가려서야 되겠구나. 머스크 회장님 농담이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였고요. 네.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한 이야기였고요. 네. 좋은 뜻 어떤 뜻인지 아시리라 믿고 제가 네. 이제 저희 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들어온 지는 그래도 좀 됐구나. 하여튼 강의한 지가 이제 2달도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무슨 네. 교수라고 하면 막 되게 막 학자 같은 그 분야의 어떤 정통한 이런 사람인 것 같지만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햇병아리 학자 꼬꼬마 학자고 저희 학교가 사이버 대학교인데다가 작은 학교입니다. 정말 작은 학교라서 어떤 무슨 자료 같은 데 보면 이제 무슨 있던 그런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어디서 검색을 하셨는지 저를 보고 뭐 숭실 사이버대 학과장 뭐 이런 식으로 막 찾아서 쓰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네. 숭실 사이버대 학과장인 이유는 저희 학과에 교수가 저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자동으로 학과장이 된 것이고요. 저 혼자 있는 학과고 이제 객원 교수님도 네.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정말 작은 학교에 소박한 학과라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무슨 뭐 어떤 교수 같은 막 그렇지 않고요. 그냥 뭐 강의를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세 네. 과목을 맡았거든요. 세 과목 3학점짜리 과목 세 과목을 맡았는데 네. 이거를 제가 뭐 예전부터 강의를 계속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대탕하던 강의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세 과목치를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정신이 없고 힘드네요. 예. 아니 이렇게 학교 생활 시작하셔서 새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 짜서 수업을 시작하시는 걸 텐데 그러면 집필하시는 일정에도 변동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제 금년 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금년을 반으로 뚝 잘라 본다면. 그쵸.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지금 하셨던 나오고 있는 책은 다 지난해에 혹은 뭐 2년 전에 쓴 거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 하여튼 작년 이전에 쓴 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제가 정말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고 한 17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이라는 게 없는 상태로 소속된 회사가 없는 상태로 네네. 어디 출퇴근을 안 하는 상태로 1 년을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부지런히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년에는 음. 약간 책이 여러 권 나온다는 느낌은 조금 있네요. 네. 음. 제가 생각하는 곽재식 작가님은 유머러스한데 유머로만 말하기에는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규정을 짓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은 곽재식 작가님의 신간 중에서 빵을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 그리고 고래 233마리 두 작품을 중심으로 뽑은 3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생산성인데요. 소설 내용으로 첫 번째 키워드를 뽑을까 해 봤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2022년에 곽재식 작가님 이름이 들어간 책이 벌써 7권이더라고요. 그리고 단독 저서만 4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의 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루 일과 뭐 그냥 뭐 강의를 하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일과고요. 음. 아침에 약간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한 뭐 가능하면 8시 전까지 출근하자라고 해 가지고 출근이 아니라 등교라고 하나요? 하여튼 가 가지고 한 8시 45분 한 9시 정도까지는 인제 글을 좀 씁니다. 뭐 네. 마감 있는 글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쓰던 소설이나 써야 되는 책 원고를 쓸 때도 있고 좀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인제 9시 부터 열심히 인제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뭐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 준다거나 뭐 이런 거를 열심히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딱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거나 했을 때 11시 반에서 12시 반 정도 사이가 되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네. 먹으러 갈 때는 보통 인제 근처에 나가 가지고 뭘 하여튼 사 옵니다 보통. 김밥을 사 온다든가 뭐 음. 빵을 사 온다든가 이런 걸 사와 가지고 자리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점심을 쓱싹 먹는데 아주 달콤한 시간이죠. 거의 뭐 하루 중에서 그때만큼은 정말 어떤 약간 뭐랄까요? 뇌를 비운다고 할까? 말도 그쵸. 일단 긴장할 일 없는. 일단 말을 안 하니까. 요즘에 약간 오늘도 사실 좀 그런데 네. 저는 사실 말을 그렇게 하는 거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런 거를 사실 돈 받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한데 말을 하는 걸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사실은 또 그렇게 말을 뭐 잘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예전부터 들어본 적도 없고 별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잘한다는 식으로 느껴지는 거는 그거는 그냥
재밌는 얘기할 내용을 애초에 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네. 그냥 좀 이렇게 흥미있게 들리는 거지 뭐 이렇게 말 자체를 재밌게 하는 그런 건 별로 아닌 것 같고 제 스스로는 인제 어떤 제가 궁금한 그런 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해 주는 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이런 거를 저는 사실 훨씬 좋아하지 뭐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털고 이런 거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 먹고 아. 살자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건 사실은 차라리 좋아하는 편인데 좋아한다고 하면 말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 그래서 말하기 싫은 건 아니지만 그게 뭐 장기라거나 좋아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일이 많이 생겨 가지고 강의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무슨 세미나 가 가지고 뭐 또 와 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또 뭐 중간에 또 어디서 뭐 인터뷰가 전화로 들어와 가지고 인터뷰를 하다가 저녁에는 그 팟캐스트 녹음 그걸 하고 와 가지고 지금 심야에 이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뇌가 좀 뭔가 이상하게 상하는 듯한 느낌? 뭔가 뇌 속에 있는 생각이 그냥 입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막 이상한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약간 좀 미칠 것 같네요. 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아니 근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말씀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좀 아니고요. 싫어한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렇게 네. 뭐 말하는 걸 좋아하고 막 무슨 뭐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어떤 무슨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세미나나 뭐 이런 데 아니면 어떤 뭐 무슨 팟캐스트라든가 오늘 같은 이런 데 나가면 '아 뭐 나는 그쵸. 말하는 거는 자신 있지. 내가 가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재밌을 거야.' 뭐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선생님 다음 질문으로 그러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작가님의 하루 일과를 듣다가 점심을 먹다가 말고 저희가 네.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 다음 질문 그래서 정리를 조금만 하면 예 그래서 그 네. 정도로 정신이 혼란스러운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그쵸. 않겠나 싶습니다. 왜 작가님 글 쓰시는 속도가 진짜 빨라서 곽제식 속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균어 작가님께서 처음 쓰신 표현에서 시작을 했는데 반년 동안 단편을 4편 정도 집필하는 속도가 이제 곽제식 속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산화 작가님께서 곽제식 작가는 실제로는 이 곽제식 속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빨리 쓰신다는 건데 근데 요즘에 책 나오는 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뭐 방송 출연도 하시고 네 팟캐스트도 하시고 소설도 쓰시고 논픽션도 쓰시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친 일을 하시는데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글을 쓰고 말을 하시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노하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하우는 별로 없고 정말 특히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노하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한 작년 초부터 '아 이제 뭔가 어디서 나가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천도 되게 떨어져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제 참신한 이야기를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을까? 음. 약간 그냥 드는 감정을 토로하는 거 이상의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글을 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인제 재미있자고 사실 인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개그 욕심 이런 게 좀 있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네. 딴 SNS에 비해서. 네. 예. 약간 뭐 웃긴 말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전체 다 합의된 가치가 트위터에서는 좀 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좀 웃길 말로 웃기려고 곽재식이 엄청 글을 빨리 쓴다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뭐 소설 같은 거 쓰기 시작한 게 2006 년부터인데 올해에 최근에 나온 게 제 30 번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16년 동안 책을 30 권을 썼으니까 1 년에 1 권하고 2권 사이 정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뭐 부지런히 썼죠. 그렇지만 또 막 뭐 미칠 듯이 많이 쓴 건 아니다. 그냥 음. 뭐 부지런히 쉼 없이 계속 썼고 근데 인제 초창에는 인제 아무도 그런 거를 어디다 책으로 내주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책이 별로 안 나오다가 이제 그 옛날에 쓴 것까지 묶여 가지고 좀 몰아서 나오다가 뭐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책이 좀 여러 권 나온 그런 느낌이 있다. 뭐 이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몇 년 전에 류승원 감독님이 저희 김성문 팀장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네네. 네 "곽재식 작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예 어. 어떻게 저렇게 많이 쓰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겸손하게 하시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글을 쓰고 계시고 또 특히나 소설 쓰시는 것도 그렇지만 비소설도 많이 쓰시잖아요. 논픽션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감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사실 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글을 부지런히 쓴 편인데 처음에 기준이 된 곽재식 속도라는 그게 인제 그러면 1 년에 단편 소설 8 편이잖아요. 그죠? 아 그쵸, 그쵸, 그쵸. 네네. 그러면 2 달에 단편 소설을 채 안 쓴 1 편을 안 쓴다라는 아니 두 달에 단편 소설을 어떻게 되는 거죠? 1편 조금 넘게 쓴다라는 그 정도인데 소설을 일을 삼고 쓰는 사람이면 뭐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대충 그 정도는 써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면. 아니 근데 안 그러면 사실 웬만한 작가들은 먹고 살기도 쉽지 않고 뭐를 쓰든 특히나 그 정도는 네네. 요즘에는 또 웹소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당 연재 분량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한국 SF 작가님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 빨리 쓰세요. 저는 그거 다들 참 네네. 어떤 작가님이라고 해도 신간 나오는 속도를 보면은 뭐 엔솔로지에 참여하시거나 뭐 그런 여러 잡지에 글을 실으시거나 다 쓰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이게 뭔가 SF 작가님들의 어떤 뭔가 수맥이 통한다든가 뭔가 이런 비밀이 있는 수맥이 통해요? 수맥이 통해서 글을 쓴다는 건 놀라운 발상이군요. 네. 농담을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생각은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SF 특히 인제 요즘에 인제 우리가 흔히 SF 작가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쪼끔 묘한 게 약간 SF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그런 장르 문학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약간? 네네. 뭐 추리, 무협, 뭐 판타지, SF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거 치고 SF는 이상하게 약간 뭔가 진지한 문학 뭐 혹은 소위 말하는 순문학 약간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지 않은 듯한 희한한 이상한 기류가 한국 음. SF는 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인제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약간 있는데 음. 동시에 SF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무협지라든가 판타지라든가 웹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장르 추리 이런 거에서 또 그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안 갖는 '아이 네. 뭐 책이 재밌어서 잘 팔려야 좋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음. 그런 거에서 크게 안 떨어진 느낌들을 다들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정도의 음. 차이지.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함부로 얘기하는 거라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약간 SF 작가님들이 대체로 옛날에 인제 SF 워낙 안 될 때부터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그 가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책이 좀 재밌어야 된다. 글이 재미있어야 된다. 아무리 아름답던 좀 뭐 좋은 내용을 담고 있든지 간에 읽기 재밌어야 된다라는 고런 인식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있고 그런 정신으로 뭔가 글을 쓰다 보니까 약간 다들 좀 뭔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정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냥 뭐랄까 약간의 좀 상업성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막 노골적으로 그걸 추구하진 않아도 음. 은근히 막 약간 그런 '그 판하고 멀지 않다.'라는 그거하고 차별화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네. 그렇거니와 그래서 다들 뭐 쓸 때 열심히 쓰고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음. 이번에 나온 책 중에서 고래 233 마리는 역사 동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주인공 바라레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아버지가 빌려 쓰는 배를 잃어버린 뒤 노비가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바라레가 고래 뱃속에 있다는 보물을 찾기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신 이유가 무엇일지 작가의 말에서 간단하게 언급이 됩니다만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인제 작가들은 인제 어디서든지 보통 특히 인제 글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는 작가들은 어디서든지 소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뭐 자기가 한번 가 보고 싶었던 박물관에서 무슨 유물 같은 걸 본다라고 하면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 같은 걸 착각해 보는 그런 식으로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 박물관에서 무슨 칼을 옛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쓰던 칼을 한 자루 봤다라고 하면 '저 칼은 누가 썼을까? 저걸 음. 들고 누구랑 칼싸움을 했을까? 살인을 하는 데 사용을 했을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을까? 아 저 칼을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이 들었을까? 저거는 귀중품인 걸까? 저 정도면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서 네. '이야기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역사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청동기 시절 유물이라든가 뭐 관련된 그런 남아 있는 어떤 유적지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엮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음.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은 뭐 고대 문명이 시작되는 시기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게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청동기 시대 사람의 얼굴 모습을 나타내는 뭐 어떤 그림이나 조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 변변한 게 되게 드물어요.
음. 그러던 와중에 울산의 그 반구대라고 불리는 곳에 가면 암각화라고 해 가지고 돌에 새겨 놓은 그림이 있는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그 이후까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이 그림을 그려 놓은 새겨 놓은 그런 장소인데, 고래 그림, 사슴 그림 이런 게 많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그림을 보다 보면 이상한 사람 얼굴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뭐 과문해서 모르는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남한 지역 내에서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그린 그림 중에서는 그게 제일 오래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게 청동기 시대 사람의 얼굴의 유일한 자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거기에 보이는 소재들을 좀 엮어 가지고 소설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음. 네. 저희 지금부터는 코너 속 코너인 책갈피가 이어집니다. 배동미 기자가 곽재식 작가님을 위한 문답을 준비를 했는데요. 배동미 기자가 진행 받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대21 배동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간의 책갈피를 꽂듯이 진지한 토크를 잠시 멈추고 가볍게 작가님과 문답을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곽재식 작가님에 대해 알고 싶은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10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최근 SF 소설집 빵 좋아하는 악당들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아침 식사로 빵을 드시나요? 밥을 드시나요? 빵을 먹는 편이죠. 어, 이거 짧게 대답하는 거 길게 대답하는 건가요?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신다면 잼을 네. 받아드시나요? 그런 거군요. 네. 크게 가리지는 않고요. 예. 근데 빵이 아무래도 먹기에 더 간편한 편이니까, 네, 아침으로는 빵을 더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침으로 빵을 드신다. 자, 그럼 그렇습니다.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빵 좋아하는 악당들, 그 SF 소설집이죠. 그리고 역사동화 고래 233마리를 출간을 하셨는데요. SF 소설과 역사동화 주인공의 이름이 사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SF 소설 주인공 이름 짓는 법과 역사동화 주인공 이름 짓는 법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 비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역사 동화 이름 짓는 법은, 그거는 사실 제가 어린이 주인공인 소설을 쓴 게 가끔씩 한 번밖에 없는데, 장편식으로 이렇게 쓴 거는 정말 처음이라 가지고 머리를 많이 짜내 가지고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렵지 않음으로 열심히 좀 특별하게 한번 지어 본 것이고요. 다른 뭐 SF 소설이 됐든 뭐든 됐든 대체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이름을 쓸 때는 요거 제가 어디 말해 본 적이 있나? 왜 이렇게 어디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저는 어떻게 이름을 쓰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오페라 공연을 한 그런 성악가들이 있겠습니까? 한 1950년대 48년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오페라에 출연한 가수들의 이름을 조금씩 써 놓아 가지고 모아 놓은, 정리해 놓은 목록이 있습니다, 제 컴퓨터 속에. 거기 보면 네. 이제 남자 이름이 한 40개, 여자 이름이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이름 중에서 골라서 씁니다. 역시 준비되어 있으신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3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곽재식 속도로 글을 쓰는 작가님만의 작업실 풍경이 궁금합니다. 글을 쓸 때 본인을 어떤 환경에 놓고 글을 쓰시나요? 환경을 따지는 편은 아닙니다. 환경은 중요치 않죠. 시간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집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식탁이 만만하죠. 식탁이 컴퓨터를 펼쳐 놓을 수 있는 곳이고, 식탁 위에 전등도 있고 하니까 밝고, 그래서 식탁에는, 왜 소파 위에나 이런 데서 글을 쓰면 좀 자세가 이상하니까, 집에서는 그냥 이런 식탁이고요. 아니면 길 가다가 커피 가게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어디 마땅히, 작년에 제가 회사나 이런 데 안 다녔으니까 아침부터 어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걸어서 약간 번화가 있는 쪽으로 가면 동네에 이제 패스트푸드점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커피를 사면 커피가 싸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거기서도 거의 매일같이 가서 글을 썼죠. 약간 좀 측은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패스트푸드점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땡모닝 이런 걸 드시면서 글을 그렇습니다. 쓰셨다는 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4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몇 시간 주무십니까? 평균으로는 한 7시간? 네, 평균으로는 7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꽤 7시간. 많이 주무시네요. 그런가요? 네. 막 저는 5시간씩 자고 막 글 쓰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한 8시간 정도 자면 좋겠는데, 항상 좀 부족한 뭔가 느낌입니다. 7시간가 좀 일찍 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는 하여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일이 밀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나마.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더 자고 싶고 막 이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곽재식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한다. 네, 이야기 주셨고, 그리고 근데 다섯 번째, 곽재식 속도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는 해야 돼요. 지금 기자님께서는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이신가요? 네네. 네, 그러시면 기자님이 마감 치면서 매일 글 쓰는 양만 추려봐도 그 분량으로만 따지면 곽재식 속도보다 훨씬 빠를걸요, 아마.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캄다운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설가로서 가장 즐거울 때는 언제인가요? 글감이 아, 떠올랐을 때, 네. vs 소설을 완성했을 때. 완성했을 때가 훨씬 보람차죠, 완성했을 때. 네, 어, 보통, 그러니까, 뭐, 이게 될 게 아니다 싶은 소설로 시작할 때도 있거든요. 아, 이거는 써봐야 별 재미없겠다 싶게 시작할 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마감을 맞춰가지고 하나를 내려면 이거라도 써야 된다라면서 소설을 쓸 때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소설을 쓰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봐도, 아, 이거 뭐 별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억지로 중간에 한 웃기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고, 민망하니까 웃기려고 한 거 빼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렇거든요. 그런데 잘 풀리려고 하는 거는 시작할 때도 약간의 기대는 있습니다. 그 기대보다도 이제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기는 한데 보통 기대가 있는 게 이제 기대대로 잘 풀리면 이제 아 이거는 좀 재밌게 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면 처음에 기대를 품었던 것보다도 더 결과가 좋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네. 잘 그렇게 소설을 다 완성했을 때 참 보기 좋고 보람차고 내가 이런 걸 썼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 이거 상당히 좋은데 막 이러면서 아,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잘만 풀리면 이거야말로 좀 성공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달콤한 꿈에 잠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 가끔 있죠. 네. 소설을 완성했을 때 가장 기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작가가 아닌 독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가 있다면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보자 몇 년부터지 그게 2012년부터인가 매년 한 번씩 듀나 SF와 자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라 작가님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불러 마침 이제 1시간 강의를 해주시면 뭐라도 강의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계속 가가지고 매년 그 이야기를 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그게 없어지고 또 정보라 작가님께서 강의 멈추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진 후로는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도 있고 무슨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가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듀나 작가와 뭐 SF의 뭐 발견 뭐 이런 제목으로 한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고 있고 금년에도 어떻게든지 무슨 기회든지 기회를 한번 잡아서 듀나 작가님의 소설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면 아마 8년째인가 9년째인가 연속으로 매년 한 번씩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8, 9년째 듀나 작가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사랑 고백하면 좀 딴 이야기고요. 네, 네, 너무 꼼꼼하시네요. 네, 네, 팬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해서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때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셔서 굉장히 유행어처럼 쓰셨는데요. 요즘 곽재식 작가님이 특별히 궁금하고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분야가 있다면 뭔가요? 특별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분야. 제가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안전 분야, 환경 분야에 대한 것 중에 참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막 쏟아질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요. 뭐를 좀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어떤 예시가 와닿는다라고 할 만할까요? 예를 들면 이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길기만 하고 그런데 하여튼 들어보세요. 그 저기 음계에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낮은 도하고 높은 도하고 한 옥타브 차이 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같은 도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는 낮은 소리가 하나는 높은 소리인데 그게 비슷한 어떤 그런 어울리는 소리라고 딱 들으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뭔가 네. 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런 느낌이 들까? 무엇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막연한 문제만도 아니에요. 그거를 그 높이 음의 높낮이를 측정을 해보면 주파수 헤르츠 단위로 나오는 주파수로 측정이 되는데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소리는 반드시 희한하게도 그 주파수 소리가 배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도가 500헤르츠짜리 소리 나면 높은 도는 항상 그 2배인 1000헤르츠 소리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왜 2배 높은 주파수가 귀에 들리면 어울리게 들리는가? 이런 거 너무 신기하죠. 너무 이상하죠. 근데 500헤르츠라는 건 1초에 500번 떨리는 소리라는 거거든요.
우리 귀가 1초에 500번 떨리는 거하고 1초에 1000번 떨리는 거하고 무심코 뇌 속에서 그걸 헤아리면서 정확하게 2배가 나오면 아 어울리는군 이렇게 느끼는 뇌세포가 어디에 뇌에 한 군데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왜 어울리게 들리는 왜 좋게 들리는 건지 이런 거 너무 신기하죠. 오, 네. 이상하지 도와도.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도와도. 네.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요즘 이게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요번에 강의한 과목 중에 소음 진동 방지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게 환경에 관한 그런 학과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높낮이, 뭐 주파수 이런 거를 자꾸 들여다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8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SF 영화를 좋아하셨던 걸로 유명한데요. 무인도에 떨어져서 평생 한 편의 SF 영화만 봐야 한다면 어떤 영화의 블루레이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와, 이거는 정말 쉽지 않다. 이거는 일단 무인도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그냥 영화를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이제 백투더 퓨처 시리즈 중에 하나를 뽑을 것 같은데요. 아마 2편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가서 백투더 퓨처 2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 너무 우울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뭐가 좋을까요? 그래도 백투더 퓨처 2라고 로보캅 같은 게 의외로 로보캅 1편 같은 경우에 내용이 약간 좀 뭐랄까 무섭기도 하면서 약간 좀 잔혹한 것도 좀 나오면서 파괴적이고 이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런 무인도 생활의 어떤 스트레스와 암담함 같은 걸 느낄 때 그래 저런 도시에 험한 도시에 범죄가 들끓는 곳에서 사느니 무인도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로보캅 같은 영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원래는 한 10개 정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저희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일단은 여기서 끊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이제 제가 준비한 2번째 키워드인데 이게 직장인이에요. 제가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에 실린 단편들을 읽으면서 그 곽재식 작가님 소설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그 건실한 사회인들이 구상하는 개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그라기보다는 약간 유머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아재 개그를 긴 말로 표현하면 건실한 사회인들이 구사하는 개그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은데 이 차세대 대형 로봇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단편들에 실린 걸 보면은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마주치는 부조리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화가 나거나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을 열심히 메모하셨다가 쓰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쓰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도 꽤나 해보기도 했는데 꽤나라고 하긴 뭐 엄청 그러니까 되게 소설 많이 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떤 딴 책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소설로 만드니까 그거를 재밌는 방향으로 잘 못 밀어붙이게 되더라고요. 왠지 나를 좀 변호하는 입장으로 좀 자꾸 쓰게 되고 나는 잘했는데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약간 그런 입장으로 전체적으로 좀 줄거리를 가져가게 돼가지고 네네.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인 뭐 그런 쪽으로는 잘 못 밀고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직장 생활의 소재를 가져오는 것들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옆 부서에서 벌어진 일이라든가 뭐 옆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친구가 겪었던 일을 막 한탄하면서 토로하는 이야기, 어떤 세미나를 하러 가갈 때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딴 회사 사람들이 하는 이 회사는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진짜 웃기다 싶은 약간 그런 거를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메모해 놨다가 그거로 좀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소설을 쓰는 경우는 꽤 있죠. 그 환상 문학 웹진 거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SF 작가들이 거울을 통해서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왔는데요. 곽재식 작가님도 그 거울에 내가 올린 소설들은 그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부담 없이 써간 이야기들이다라고 쓰셨단 말이에요. 네. 마감이 없는 글, 또 청탁받지 않는 글, 그저 쓰고 싶어서 쓰는 글이라고 하는 게 창작자로서의 곽재식 작가님께 주는 만족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뭐 그런 그 쓰고 싶어 쓴다는 것 자체의 만족감은 좀 아니고요. 그런 게 크지는 않고요. 그냥 사실은 좀 이제 부지런히 써야지 그게 다 이제 미천이 되는 거더라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열심히 쓰는 거에 더 가깝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책을 자주 많이 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단편집 같은 거를 낼 때는 단편이 뭐 쌓여 있어야지 단편을 낼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써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 특히 좀 한 두 달만 안 쓰다가 쓰려고 해도 뭔가 어색한 느낌이 딱 듭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게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러니까 안 쉰다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너무 쉬는 기간을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라도 계속 써나가는 게 좋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리듬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도 큰 것 같긴 한데 그 네. 보람이 있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 적절히 치는 못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요즘 그 매체라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참 신의 21 기자님 이다혜 참 좋아하는 기자님인데 기자님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스러운데 요즘 웬만한 일간지에서 인터뷰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말 많이 해도 그거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아무도 없다는 느낌, 정말 소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거의 화제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정말 네. 메이저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해도 오히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약간 퍼져 나갈 만한 말을 무심코 몇 마디 던지는 게 오히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매체로 뭐가 책이 출간이 된다, 돈 받고 잡지에 글을 실는다, 신문에 글을 실는다라는 게 돈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지만 그 많이 읽힌다, 파급 효과 이런 면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렇게 그냥 뭐 웹진 거울이 사실 뭐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아주 낮은 곳이지만 그냥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누구나 와서 읽을 수 있는 글 이런 걸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그거를 읽고 반응해 주실 만한 분들에게 더 잘 펴지는 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뭐 돈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쓰는 글이고 자유롭게 보는데 올리는 글이라는 것에 여전히 좀 더 좋은 느낌? 더 이게 독자들에게 더 잘 읽힌다는 느낌?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상황 인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하네요. 네, 뭐 그렇게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한 건 아닌데요. 겪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겪다 네. 보니까 정말 무슨 뭐 그런 공중파 텔레비전에 가가지고 공중파 텔레비전에 뭐 촬영하러 가면 스태프들이 막 30명씩 막 붙어가지고 촬영하잖아요. 막 뭐 네네.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뭐 음향하는 사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방송국 작가가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3시간 동안 떠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고 깊게 보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있지만 사실 뭐 보는 분들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깊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텔레비전 켜놓고 채널 돌리다가 한번 나오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뭐 그런 정도지. 오히려 SNS나 인터넷에서 그거를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지나가다 오다가 이렇게 보려고 보시는 분들에게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와닿는 느낌이 든다라는 네. 생각을 근면에 많이 하게 돼가지고 참 음. 이게 옛날하고 다른 세상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게 유통되는 이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저도 많이 실감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네요. 곽대식 작가님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세 번째가 환경인데요. 예, 지금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기도 하고 환경 문제를 다룬 책을 또 내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작가님의 소설이나 비소설 출판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기대해도 좋겠죠. 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전에도 이거 사실은 제가 회사 다닐 때도 회사에서 계속 환경 쪽 일을 계속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이 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환경 비슷한 그런 거를 좀 많이 썼습니다. 비소설은 아예 뭐 한 두세 권 그런 내용으로 쓴 것 같고 소설 중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내용이 좀 가미된 게 있었습니다. 네네. 앞으로 뭐 더 눈에 띄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혹시 스페이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곽대식 작가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해시태그 신의 21 스페이스 달아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곽대식 작가님의 그 블로그를 오랫동안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좋은 자료나 내가 정리한 자료를 혼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공유하려고 하는 태도가 많은 차이를 낳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글을 쓰면서 그때그때 결과를 알고 싶고 결과가 좋아야지 신이 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꾸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엄청난 걸 물으시는군요.
글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 이거는 남에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남에게 네.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제 과거를 돌아보면 약간 좀 그 망해 보는 거 약간 이런 거 망해 보는 걸 한번 헤쳐나오는 거 이런 게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아 나는 소설을 열심히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제가 2006 년도에 쓴 토끼의 아리아라는 소설이 MBC의 드라마국 PD님이 그걸 판권을 사겠다고 하셔 가지고 거기에 소설을 팔아본 게 제가 처음으로 돈 받고 소설을 팔아본 거거든요. 네네. 무슨 뭐 공모전 당선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가 처음 소설을 판 대상이 MBC였고 그게 정말로 그런 영상화가 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음. 저는 출발이 엄청 좋았죠. 그래서 '아 이대로라면 스텔러 작가는 눈앞' 약간 이런 그런 바람 드는 느낌이 초장 2006 년도에 벌써 12년 전이죠. 그죠? 네. 몇 년이지? 16년 전이네.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예. 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소설 하나를 어디에 실는 지면도 없기 쉽지 않은 그렇게 근근히 막 그래서 막 '이 소설 쓰는 거 때려쳐야 되나? 이거 뭐 아무도 안 알려주고 뭐 이 소설 실을 만한 지면이라고는 뭐 무료로 항상 돌아가는 웹진 거울 이런 데 밖에 없는데 여기 소설 써 봐야 뭐 조회수 100, 20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뭐 이런다고 좋은 날이 올 것도 아니고 무슨 크게 뭐 하여튼 막 그런 이상한 별별 막 온갖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인제 그 많이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 돌아 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열심히 쓰면서 차근차근 계속 해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꾸역꾸역 인제 좀 쌓이면서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또 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러던 중에 2010 년대쯤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시내 21 이랑 사실 좀 멋있는 매체 아닙니까? 멋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저를 소개하는 기사를 한번 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네. 예 그때 좀 고마웠죠. 힘도 많이 됐었고. 그때 저를 취재하러 오셨던 기자님께서 원래 이다혜 선배님이라는 분이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대신 왔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제가 이다혜 기자님 약간 좀 은인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의외로 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음.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막 그런 것도 저는 되게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먼 데에 조그맣게 소설도 내고 하는 게 그래도 한 3-4년 지나가면서 쌓이긴 했었는데 너무 소설 실을 때도 없고 이러니까 가끔 무슨 뭐 이런 그런 공익 목적의 무슨 매체 아니면 뭐 그런 무료로 나눠주는 아 잡지, 그쵸. 신문 뭐 이런 네. 데서는 재능 기부로 그 글을 받겠다는 네. 식으로 하거든요. 음. 그런데 저도 소설 쪼끔 쓰는 사람인데 재능 기부로 제가 소설을 보내드리겠다. "이 소설 재밌지 않냐."고 이런 데만 보면 막 뭐 항상 뭐 "작가님의 그 소설은 저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막 거절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게 많이 상처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되게 '아 이게 소설을 이렇게 계속 쓰는 게 쉽지 않다. 힘들다.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를 그래도 꿋꿋하게 헤치고 나가고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것이 꾸준히 소설을 써 나가고 지치지 않고 그래 요즘에는 그래도 계속 소설 쓸 때가 있는 형편이거든요, 네.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시절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음. 독자님들이. 그러니까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찍 망해 보면 오히려 그걸 빨리 딛고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이 없이는 성장하기도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능하면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작가님께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네. 이거 말씀 솔직하다고 한 김에 진짜 솔직하게 약간 얍삽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대놓고 잘 얘기 못 했는데 제가 어떤 무슨 어디에서 그 김동식 작가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분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자신감을 얻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이런 소설도 그렇고 예술하는 사람이 저도 그런 것처럼 딴 직업 하나 정도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너 하나가 망해도 뭐 당장 굶지는 않는다 정도? 그런 게 음. 뭐 하나 있으면서 하는 것도 사실 버텨나가기에 좋은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음.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거를 이 소설 한 편에 다 걸고 '이게 망하면 끝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실패했을 때 딛고 일어나기 너무 힘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쯤은 딴 일을 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사람마다의 방법론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곽 작가님은 워낙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잘 핸들링을 하시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서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올해 이제 출간될 작가님의 새로운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고가 벌써 다 넘어가 가지고 책 실물을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 SF 영화에 관한 에세이가 하나가 있고요. 네. 아마 그 책은 다음 주에 시중에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원고를 다 써서 넘겨서 편집 중인 책으로 유령 잡는 화학자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 괴담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과학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좀 착각했을 때 그런 현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을 풀이한 책을 한 권을 작년에 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책도 연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책 하나가 요것도 아마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도 제가 글은 원고를 다 써서 넘겨놨으니 문학과 약간 과학 뭐 이런 컨셉으로, 제목은 제가 하나 밀고 있는 게 있는데 출판사에서 약간 미심쩍게 제목을 받아들이지만 제 멋있게 제목 하나 지은 게 있는데, 네. 그 책 내용은 뭐냐면 옛날 고전을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뭐 혹은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 뭐 이런 옛날 소설들, 이런 걸 소개하면서 그 소설 속에 보이는 어떤 과학, 문화의 변화와 기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를 같이 해설하는 또 에세이 같은 거를 하나 써서 원고를 넘겨놓은 게 있는데, 그 책도 아마 하반기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이야기들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곽재식 작가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시간을 한 2시간 잡아서 이야기를 해도 지금 다 준비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곽 작가님 작품들을 읽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순간들은 사실은 비관적이거나 굉장히 짜증날 수 있는 순간에 웃어넘길 수 있는 방식으로 너무 무겁지 않게 약간은 경쾌하게 이야기를 풀고 나가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들도 고래 233마리 같은 경우는 정통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 같은 경우는 곽재식 작가님 특유의 그 직장인 유머 혹은 그 공무원 관련된 유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곽재식 작가님께 지금 들어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밤에 이런 게 또 트위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머스크 회장님이 완전히 다 차지하고 나시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뭐 이런 분위기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나눌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